봅시다. 공손 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은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품. 이 공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손은 불량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작업폐물은 뭐죠? 작업폐물. 그걸 우리 스크랩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물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부산물인 거고, 공손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즉 우리 책에도 쓸데없이 공손 작업폐물 부산물 적어서 같은 애인 것처럼 동급으로 노는데 완전 다른 애예요. 왜냐하면 불량품이라는 건 내가 만들고 있는 중에 어느 단계의 시점에 건사 시점에서 합격품에 미달하는 걸 우리는 공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얘는 제공품의 단계예요. 지겹죠? 제공품?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가 회계는 원래 제공품에서 하는 거예요. 제공품에서. 자, 그럼 기초, 기말, 착수, 완성품. 자, 그래도 지금 계속 보니까 쟤네들 눈에 익죠? 입으로 외우려고 안 했는데 눈에 익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공손을 제가 설명하는데 분위기는 우리 재고 자산할 때 감모 손실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차이가 감모 손실은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고, 감모 손실은 얘는 없어진 게 아니라 만들었는데 불량 났다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가 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왜 비슷하다는지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초 1000개를 있었는데 올해 2000개 만들려고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말해 봤더니 기말 제공품 수량이 1400개예요. 그러면 몇 개 완성해야 되죠? 1600개 완성해야 되죠. 그런데 1400개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숫자도 있어 많이 본 숫자죠. 제가 나왔던 제가 읽었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때는 2개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이 2개가 불량 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는 그 공손이라는 건 우리의 합격품의 성능이 미달되는 걸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손도 이제 둘로 나누는데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둘로 나눠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자, 이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할 건데,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정말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 틀린 거예요. 자, 정상공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공손이라는 건 아주 효율적인 작업 환경 하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불량 나는 걸 우리는 정상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데 엄청나게 그 불량률 없이 잘 만드는 공장을 가도 위에 저 꼭대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량률 몇 % 달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도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도, 그렇게 해도 그 정도 난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걸 정상공손인 거예요. 근데 비정상공손은 실수나 과실이 없었으면 안 나는 건데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걸로 발생하는 게 비정상공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 간에 불량품이 몇 % 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상 공선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킬 거고, 비정상 공선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두 개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 비효율이라고 했다, 효율적이라 했다 이런 표현 가지고 효율되면 안 되고, 상황성일 때 효율적일 때도 발생하는 공손이 정상 공손인 거예요. 최적화시켜서 하고 있어도. 자,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쪽에 혹시 일하시는 지인 있으신가요? 저도 반도체에서 일하는 지인은 없는데, 거기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쪽에 저기 일하시는 분은 아는 분이라기보다 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수를 6개월 정도를 받아요. 연수 받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고. 뭐 한 달 월급이 한 300돈 되더라고, 연수 받는데. 근데 그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투입하는 이유가, 그 공장 생산 단계에서 분량이 잘못 나면 파생이 크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육이 잘못되거나 숙련이 잘못되어서 분량이 나죠. 그러면 그 직원은 절대 안 잘라요. 그 직원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거든. 대신 그 교육시켰던 센터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야 교육시키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하는 사람 있는 사람들을 적당히 봐주는 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못 자르는 상황이면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고,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이렇게 아니면 지가 지목이 날아가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실수한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거거든, 여기 다니고 싶으면. 공장이 들어가는 순간 월급이 500이 넘어가는데 누가 그만두고 싶겠어. 다시는 실수 안 하지, 그죠? 그 큰 소문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이제 정상공선, 비정상공선. 비정상공선이 발생하는 거는 그 센터장하고 상관없는데, 죄송해요. 정상공선 생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정상공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상공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적으로 정상공선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요. 정상공선은 예를 들면 완성품의 10%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완성품이 몇 개죠? 1400개가 완성품 수량이죠. 그러면 이거의 10%면 정상공선은 140개까지는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비정상공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공선 수량에서 정상공선 수량을 뺀 금액인 거예요, 얘는. 그럼 공선 수량이 몇 개죠? 지금 여기에서 200개잖아. 근데 정상이 140개까지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60개가 비정상 공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0개 났으면 정상 공선, 비정상 공선. 그러면 이걸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까지는 인정하는 거고, 몇 개 넘어간 거는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걔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 60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60개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영업외 비용 처리할 거거든. 그럼 이 140개가 문제인 거죠.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거래. 그러면 어느 완성품에 넣을 거냐라는 건데, 자, 이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요. 자, 기말 정품의 완성도를 볼게요. 기말 정품의 완성도가 50%까지 갔어요. 50%까지. 이제 50% 맞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불량품이라고 인지하려면 불량품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불량품 검사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이 140개는 완성품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발 좀 놔줄래? 자,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밑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어. 농담이에요. 자, 240개가 완성품에서 여기에서만 나왔을 수도 있고, 기말 정품품, 지금 기말에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나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얘는 100% 다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불량품은 나왔겠죠.
그런데 자, 이 기말 제공품 가지고 볼게요. 자, 50% 지점이 지금 완성이 한 건데, 그런데 검사 기계가 자, 1번, 2번 가지고 봤을 때, 자, 먼저 30% 시점이 검사 시점이라면, 그럼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 제공품은 불량품 검사를 받은 거겠죠. 지금 이 기말 제공품은. 그죠? 그럼 만약에 검사 기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면, 검사 시점이 70% 지점에 있다면, 그럼 기말 제공품은 불량품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거죠. 자, 이 개념 이해가시나요? 지금 검사기가 있는 위치 여기를 검사 시점이라고 할 거예요. 이 지점을 검사 시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전이라면 기말 제공품에서 불량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 시점 이후, 검사 시점이 완성도 시점 이후라면 이 불량품은 기말 제공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게 기말 제공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정상 공선이 140개였죠. 140개. 그러면 이 140개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완성품에서 140개가 나오고 기말은 0개란 이야기예요. 불량품이. 2번인 경우에 기말이 불량품 검사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그런데 1번인 경우에는 얘도 불량품 검사했고 얘도 불량품 검사를 했죠. 그러면 2대 1의 비율이 될 거예요. 얘는 완성도 절반이라서 700이니까 700, 400 하면 140을 2대 1로 하니까 힘들어서 지금 말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하면 얘가 뭐 대충 50개, 얘가 90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전이면 기말 제공품에서도 불량품이 발생을 하는 거고,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후라면 기말 제공품에서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불량품에 대한 원가를 이번 완성품에만 다 집어넣을 거냐, 얘는 다음 완성품일 거냐, 다음 완성품에 들어갈 거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제가 숫자는 대략적으로 쓴 이유가 숫자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몇 개냐 나누냐. 근데 여기에 포함 유무를 이걸 한글로 적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을 때 한글이 제일 어렵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검사 시점을 먼저 찍고 완성도가 여기인지 여기면 아직 불량품 검사 안 했다, 여기면 불량품 검사했다, 거꾸로 완성도를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말 제공품에 넣는다 안 넣는다 이렇게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공손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 170페이지 아래에 부산물과 작업 폐물 적혀 있는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손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공손이랑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계산하는 걸 먼저 보고 글 보는 게 더 재미나죠. 그죠? 계산 많진 않아요. 한 2개 있어요. 제가 엄청 심란한 게 문제 내는 사람들이 원래 세무유급이 있던 게 세무유급으로 내려오고, 문제 난이도가 세무유급이 회계유급 내려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옛날 2000년 몇 년도였지 문제가 지금 이제 회계유급에 나오기도 해요. 세무유급 문제가.
근데 그만큼 내려오는데 지금 수업하는 난이도가 옛날보다 그렇게 높아져 있어요. 공선이 회계 1급에 나와요. 이거 세무 1급에만 나오던 거였는데. 그래서 회계 1급 할 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자기들 딴에는 어려우니까 계산하는 문제를 안 냈게 하면서 글자 문제만 내는데 우리는 글자 문제가 더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 저녁반이 기출 문제 풀고 있는데 회계 1급 공선 안 하고 문제 나왔을 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주 등장 안 하는데 한 번씩 나오면 틀려라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계 1급 공부만 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할까요? 회계 1급만 우리가 공부했다면 의제매입세액을 알까요? 알 수가 없죠. 이런 문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세무 2급까지 같이 한 사람들은 다 맞추는데 회계 1급만 공부한 사람들은 못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세무 2급도 제가 하면서 세무 1급에는 쉽게 아는데 여기는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럼 우리 508페이지로 갑시다. (10번) 문제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상 공손 수량을 완성품의 10%라고 가정할 때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 다 채워 넣어 봐야 되겠죠. 자, 기초가 950, 기말이 1500. 다음 착수가 6200, 완성이 4750. 자, 일단 숫자 채웠죠. 자, 그럼 이제 공손 수량은 몇 개예요? 저는 계산기 쓸게요. 여러분은 암산해 보세요. 공손 수량이 900이네. 그죠? 찾으셨나요? 그럼 지금 물어본 건 비정상이니까 정상 공손을 빼줘야 되겠네요. 정상 공손은 몇 개죠? 정상 공손은 그렇죠. 475개죠. 완성품의 10%라 그랬으니까. 그럼 빼면 425개. 얘가 비정상이겠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그죠? 정말 아까 전에 봤던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542페이지로 가서 (10번) 문제. 542페이지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이제 꼭 굳이 써야 될까요? 자, 공손 몇 개죠? 그렇죠. 50개인 거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기초 착수 더하고 기말 완성 더하고 차이가 50개. 자, 50개예요. 그럼 이제 공손 정상 공손 몇 개예요? 45개. 그럼 비정상은 5개. 그래서 안 쓴 거예요. 할만하죠? 공손도 처음에 숫자 봤을 때는 옆에서 희껏 봤을 때는 이상하더니 막상 보니까 이해가 더 쉽죠. 이게 숫자 푸는 계산 문제의 특징이에요. 알면 진짜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손 안 대는 게 좋은.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글로 나오는 걸 429페이지로 갑시다. 429페이지 10번 문제를 볼게요. 429페이지 10번. 죄송해요. 529페이지. 순간 비가 오나 안 오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신기하다 생각한 게 내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네 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갈 때 또 상황이 전세 혁신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내 우산 가져왔거든.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이. 자, 529페이지 20번. 자, 다음은 공선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그죠?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일 때, 효율적일 때 발생하는 거는 정상 공소. 2번 비정상 공소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정상은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죠. 다음 3번 정상 공소는 회피 불가능한 원인이므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다음 4번 정상 공소 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야, 잘 나가다가 검사 시점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한다. 이거 맞죠? 검사하는 거에만 배부할 건데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건데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자, 다음 591페이지. 591페이지. 자, 10번. 다음 중 공산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공산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 생산물을 말한다. 불합격품 맞잖아요. 그죠? 우리 합격품에 미달되는 규격, 그게 우리 공손에 대한 거죠. 불량품 나면 폐기되거나 아니면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공손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공손을 말한다. 맞죠? 자, 다음 3번 정상 공손은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말한다. 비효율적일 때 발생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하면 방지할 수 있고 4번에 비정상 공손의 허용 한도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비정상 공손의 한도를 우리가 정하나요? 정상 공손이 얼마품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공손에서 정상 공손 뺀 게 비정상이지. 비정상의 한도라는 건 없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38페이지. 9번. 답 몇 번이죠?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죠? 공소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할만하죠? 다 말해도 알겠죠? 그래도 혹시나 3번이에요? 자, 이제 171페이지의 결합원가. 결합원가는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있어요. 문제 나온 적이 지금. 근데 세무위급에서 너무 많이 쳐서 내려올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합원가라는 건 자, 예를 가지고 바로 들게요. 자, 우리가 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소. 자, 이렇게 소가 있어요. 상상하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어차피 네 발 달리 두 발인데. 자, 그러면 자, 이 소가 있는데 그럼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도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를 사겠죠. 그리고 소를 사서 소를 도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마다 이제 소의 이제 부위가 있겠죠. 이렇게 부위가 있잖아요. 이 사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전 가지고 있으면 보면서 먹어요. 자, 그럼 이 소가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면 자, 이렇게 부위별로 도축하는
단계까지 딱 왔어요. 여기 꼬리 같아 보여. 자, 이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지겠죠. 이를 보면 등심이다, 안창살이다, 아니면 안심이다, 뭐 차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누기 전까지 돼지값, 소값부터 소를 도축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분리되는 이 지점을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총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이 1,000만 원이 도축하는 것부터 전부 다 들어간 게 1,000만 원이면 이 분리점에서 이 가격 1,000만 원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알아야 얘 얼마다라고 팔 거잖아. 그죠? 이게 결합원가예요. 결합원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비누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럼 비누의 첫 시작 뭐 응고시키고 하는 그런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에서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뭐 알료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든 하면서 얘가 갑자기 고급 비누, 저급 비누 쫙 분산되죠. 그럼 그렇게 분산되기 직전까지 공통으로 들어간 그 지점까지가 분리점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가 결합원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분산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제일 비효율적인 게 물량 기준. 정말 제일 비효율적이죠. 왜 비효율적이냐면 대한민국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많이 나오는 게 싸고 작게 나오는 게 비싼데, 얘는 많이 나오면 많이 분배되도록 되는 게 물량 기준이에요. 양만 가지고 가는 거. 그죠? 그런데 얘는 판매 가치와 순실현 가치를 얘를 모를 때 물량 기준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사실 효율적이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얘가 팔아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심이 뭐 1,000 나왔고 400 나왔고 뭐 500 나왔고, 얘 제일 많이 나오나요? 아니죠. 하여튼 대충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이 금액 비율로 나누는 게 물량 기준인 거예요. 근데 판매 가치는 얘 등심을 얘를 파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이다. 안창살은 3,000원이다. 안심은 뭐 1,500원이다. 차들은 1,000원이다. 이건 이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가격. 그럼 순실현 가치는 얘는 물량 곱하기 판매 가치 빼기 판매 비용을 뺀 거예요. 이 값들을 산출을 해서 이걸로 계산을 한 게 순실현 가치예요. 당연히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면 제가 말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소고기 중에 보면 뭐 부채살이라든지 아니면 토시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일반 고깃집에 가면 이걸 먹어요. 이건 잘 안 먹는데, 그런데 마장동이라든지 제가 잘 아는 집에 가면 이걸 먹어요. 그게 이제 손질하는 거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일반 이런 데 있는데 고깃집 가면 얘 뻑뻑해서 맛 없어요. 얘가 더 맛있어요. 근데 싱싱하고 좋은 집에 가면 얘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마치 막 기름칠 같은 거 갖다가 막 굽는 맛이 나요. 그냥 여기는데 얘는 그 백정이라고 말하죠. 그분들 뭐라 그러죠? 백정 맞죠? 딴편 생각 안 나죠? 고기 자르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칼질에 따라서 맛이 틀려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기 논현동 위에 가서 제가 등심 사준다는 걸 못 모르고 안창살을 사달라고 했다가 일단 다 먹고 나서 욕 엄청 많이 들어 먹었어요. 등심이 1인분당 45,000원 하는 집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가면은 일반적으로 한 4인분에서 5인분 정도는 먹어요. 근데 안창살은 6만 원 돈 하더라고요. 욕 엄청 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이 그 손을 가공하는 그게 이제 잘하시는 분께 맛이 틀려요. 나중에 정육점에서 저거 사가지고 구워 먹었을 때 두 집을 딱 비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정육점인데 맛이 틀려요. 또 먹고 싶네. 저 저번 주에 먹었다 그랬죠 제가. 참치를 제가 좋아해서 제 후배를 계속 꼬셔가지고 후배가 용산 소방서 앞에서 참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치 잡을 때마다 그 집 가서 먹어요. 근데 소는 그냥 제 후배 외삼촌이 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먹어요. 저희는 마장동에서 남자 셋이 고기만 사고 위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 구워 먹는 집도 옥상 가서 숯불에 구워 먹고 담배 필 수 있는 데서 먹어요. 그냥 문 잠궈 주세요. 이만 문 잠궈줘요. 근데 거기서 먹어도 우리 먹은 한 60맛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는다 생각 안 해요. 아니 그 중에 제가 제일 소식해요. 같이 가는 그 동생이 여자들이 소방관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동생들이 거의 다 싱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없을 때 결혼을 해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경찰관은 30대 초반까지 괜찮아요. 소방관은 20대까지 괜찮지. 이제 그게 딱 넘어가니까 이제 상대방도 별로 부담스러워하고 얘네들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근데 남자애가 몸만 덩치 그 역삼각형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 시간 지나니까 남자들은 와 그러더라고. 어깨 봐라 그러고 여자는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걔 혼자서 소 한 2kg 먹어요. 그래서 다음 현접 한번 만나보니 꿈이에요 저는. 엄청 부럽지 않나? 그 현접 TV에서 전에 보니까 고기 굽기 전에 그냥 막 먹잖아요. 그래서 난 먹으려고 했더니 그 외숙 모가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너는 구충제도 안 먹잖아 그러길래. 근데 육 사시미는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는데 육회 고기는 제일 안 좋은 건 거 아시죠? 육회 고기는 제일 안 좋은 거 육회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소에 대해서는. 제 꿈이 우리 집에서 소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것 때문에 칼질하는 것도 좀 배우다가 말았는데 근데 TV에서 현접이 그걸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던지. 전 속초에 가도